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최근 뉴욕의 한 언론에서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한국에 가라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김치나 비빔밥과 같은 한식이 한국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봄철 채소를 곁들인 비빔밥으로 입맛도 살리고 건강까지 챙기시면 어떨까요? 건강에 상식까지 채우는 건강 365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구마 안에 있는 이 식이섬유소는 변비를 예방한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가 고구마를 먹게 되면 심한 경우 마비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예쁘고 귀한 옷이라도 입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건강 브리핑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 배지영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음식 선택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이 먹고 효과가 좋으면 자신도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남에게 좋은 식품이 정말 나에게도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란 사실 없습니다. 개인별로 소화효소의 분비량이나 질환 보유 여부, 장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 음식 섭취 효과도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일 수 있지만 내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과 성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역국입니다. 임신부가 아이를 낳으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미역국인데요. 미역은 수많은 영양학 논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붓기를 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칼슘, 철분 등 영양 보충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수유기간 동안에는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놓고 몇 끼니마다 먹는 산부가 많죠. 산후조리원에서도 최소 2끼, 많으면 3끼 정도 미역국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미역국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염증이 있는 여성은 이렇게 많은 미역국을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기운이 빠지고 몸이 부으며 추위를 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갑상선염이 있는 환자는 전체 여성의 약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여성이 산후에 무심코 미역국을 몇 끼니 먹었다가는 체력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미역국을 매일 먹는 한인 산모들과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한인 산모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역국은 하루 한 그릇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비타민C를 하루 1000에서 4000mg씩 섭취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법을 말하는데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남은 비타민C는 소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요로결석에 걸릴 수 있는데요. 비타민C가 방광에 머물 때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요로결석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적은 용량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타민군 섭취 시에도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비타민 A의 경우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흡연자가 섭취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비타민 A가 들어있지 않은 종합 비타민을 골라 먹거나 천연 비타민 제제를 먹으면 됩니다. 또 임신부의 경우 비타민 A를 과량 복용하면 태아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일반 종합영양제 대신 비타민 A 함유량이 조절돼 있는 임신부용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영양성분 정보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봄 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혹시 엄지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SNS를 작성할 때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엄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종 업무와 메시지톡, 인터넷이나 쇼핑 등 일상의 모든 생활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엄지족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손가락 통증은 물론이고 각종 질환으로 이어져서 건강을 위협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방아쇠 수지인데요.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이번 시간에는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오치현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인데요. 손가락을 하나만 누르면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편한 기기들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손가락에는 그만큼의 필요가 누적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 즉 방아쇠 수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얘기를 앞서 했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요. 대부분이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손목과 같은 부분에 질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가락 질환,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방아쇠 수지, 뭔가요? 방아쇠 수지,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총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뚝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손가락에 흔하게 발생하는 힘줄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 힘줄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심한 마찰과 통증을 느끼게 되고 잘 구부러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뚝 소리가 나면서 손가락이 쉽게 구부러지는 양상을 보이며 마치 방아쇠를 격발하는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방아쇠 수지를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네,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 이외에도 흔히 관절염 등이 손가락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면서 쥐고 펴기가 자유롭지 않거나 마디가 붓는다면 방아쇠 수지보다는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방아쇠 수지를 엄지족의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휴대폰의 사용이 이 방아쇠 수지를 유발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가락의 반복적인 과사용, 폰을 움켜쥐고 있는 그립 동작으로 인해 방아쇠 수지가 점차 호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방아쇠 수지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2011년도에 약 13만 명이었지만 2013년도 약 16만 명, 2015년에는 약 1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와 함께 방아쇠 수지 환자도 점점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IT 강국이라는 이 화려한 면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에 있는 손가락 질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손가락 중에서도 유독 잘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손으로 물건을 꽉 움켜쥐는 그립 동작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그립 동작이라고 하셨는데요. 골프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립이라는 말이 좀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요즘 또 날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필드로 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방아쇠 수지가 골프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에 인한 건초염으로 특히 골프와 연관이 높은 이유는 야구나 테니스도 그립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골프의 그립이 매우 얇기 때문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구부려서 감싸게 되며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처럼 골프 클럽을 장시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잡게 되면 방아쇠 수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프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올바른 이 그립 자세를 배우고 필드로 나가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방아쇠 수지의 정확한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방아쇠 수지는 병의 원인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손에 쥐는 동작을 오래 하는 경우, 그리고 진동기기를 사용하거나 무리한 손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와 같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운전대를 장시간 손에 쥐는 직업이나 골프, 테니스 등의 라켓으로 움켜쥐고 하는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손바닥이 마찰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등에 의해 2차성으로 방아쇠 수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가락만 아프다고 볼 게 아니라 당뇨나 통풍과도 같은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이 손가락 관절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왜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이 손가락, 손 마디마디를 으드득 소리를 내면서 상대를 위협하잖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일명 손가락 관절 꺾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좀 시원해진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이 또 어떨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손가락 관절을 꺾을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 사이에 있는 윤활액이라고 하는 액체에 녹아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손가락 관절 마디가 심하게 구부러지거나 꺾어질 때 기포가 터지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관절에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지지만 관절에 큰 손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너무 잦고 억지로 소리를 내려 하다 보면 관절과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 손가락 관절이 변형되거나 관절 인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꺾으면 시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군요. 그런데 자칫하면 관절이 빨리 닳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습관처럼 관절을 꺾는 건 자제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방아쇠 수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심각해지면 손가락이 구부려진 채로 그냥 고정이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방아쇠 수지의 증상은 초기에는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느껴지는 불편한 느낌,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고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할 때 뚝 하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손바닥 가로 손금 주변에 혹이나 결절이 만져지기도 하며 병이 진행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서 반대쪽 손으로 손가락을 펴야 하기도 합니다. 더 진행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고정되어 힘을 줘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기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뻣뻣하거나 아픈 증상이 밤이 아니라 아침에 더 심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 힘줄이 통로를 부드럽게 주행하지 못해서 생기는 협착성 힘줄 염증 질환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으면 술술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자는 동안에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아침에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면 힘줄이 통로를 지나갈 때 초기 마찰로 인하여 구부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움직이기 힘들지만 몇 번 움직이고 나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네, 방아쇠 수지 질환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혹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하는 거래요. 손가락 통증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방아쇠 수지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두 질환 모두 손이 아픈 대표적인 수부 질환인데요. 특히 아침에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기 힘든 증상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 마디가 아픈 것입니다. 관절 마디가 아프고 만지면 아프고 양쪽 손에 대칭적으로 여러 관절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침에 손을 구부리기 힘들고 손이 뻣뻣한 조조강직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다발성으로 발생하지만 방아쇠 수지의 경우에는 많이 쓰는 손가락 한두 개 정도에서 증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을 찾을 정도의 증상이 아주 심각하다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방아쇠 수지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좀 내려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손을 과도하게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무작정 손을 안 쓰기보다는 손을 사용하는 습관을 교정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알려드리면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사용 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손가락을 많이 사용한 날은 손목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사용 시간을 좀 줄이고 대신에 독서나 신문 읽기 또 취미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천적으로 발병하기도 한다. 원장님, 이게 선천적으로 발병할 수도 있나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방아쇠 수치가 발병하기도 합니다. 소아에 생기는 경우에는 주로 엄지손가락에 발생합니다. 엄지 끝마디를 잘 펴지 못해 손에 기형이 생긴 줄 아시고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발달 과정에서 힘줄과 통로 간의 균형이 깨져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치료를 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왠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재발이 많습니다. 2008년 JBJS 저널에 의하면 병원에서 방아쇠 수치로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를 시행한 환자에서 약 56%,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재발을 나타냈습니다. 재발하는 환자군을 분석하였을 때 활동성 있는 젊은 연령대에서 그리고 당뇨 환자, 그리고 여러 손가락에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재발률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수술적 치료 후의 재발은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재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개의 손가락이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건 어떤가요? 네, 사실입니다. 방아쇠 수치 질환 자체가 손가락 힘줄이 통로를 지나갈 때 마찰과 통증이 발생하는 협착성 힘줄 염증이기 때문에 손과 손바닥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여러 손가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네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입니다. 네,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 방치하면 다른 손 질환으로 번질 수 있다. 이건 정답이 뭔가요? 네, 방아쇠 수치를 방치한다고 다른 질환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손가락에 힘을 가하거나 움켜쥐는 동작을 되풀이하는 경우 방아쇠 수치가 발생하기 쉽고 처음에는 뻐근한 정도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아쇠 수치를 방치하면 힘줄 염증이 만성화되어 점차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고정이 되어 펴지지 않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손에서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올 때 초기에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손가락 통증을 방치하면 만성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가락 사용을 되도록 자제하고 그래도 증상이 심해진다면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 수치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나 안과 질환, 나아가서는 디지털 치매라는 신종 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건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거나 정서를 교감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점이겠죠. 잠깐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스마트폰 사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손가락 관절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손 건강에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손가락 관절에 좋은 홍삼 드레싱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삼 드레싱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닭가슴살 준비해 놨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닭가슴살을 저온조리한 거예요. 근데 저온조리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집에서 모두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전기밥솥하고 지퍼팩만 있으면 돼요. 그 지퍼팩에 깨끗이 손질한 닭가슴살을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허브가 있으면 허브를 넣고, 허브가 없다 그러면 그냥 마늘 넣으셔도 되고 파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소금 간을 한 다음에 지퍼를 밀봉하시는데, 밀봉할 때요 공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빨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쭉 빨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눌러가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뺀 다음에 그걸 전기밥솥에 넣고 닫으세요. 그리고 보온으로 누르는 거예요. 보온으로 누르고 찬물부터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애초에 따뜻한 물을 붓고 하시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닭가슴살 다 익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쫙 찢어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든 닭가슴살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찢어주세요. 저는 로메인이라는 채소를 넣을 건데요. 꼭 로메인 없으면 그냥 상추 사용하시면 돼요. 상추 사용하셔도 좋고, 요즘 같은 때 이제 봄동 좀 지났나요? 뭐 약간의 그런 철 채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유채 나물을 사용하셔도 좋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넣어주세요. 얘도 칼보다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는 게 나중에 식감이 더 좋아요. 사과와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 해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저는 뭐 토마토하고 사과하고 넣었는데, 사실 사과가 치킨하고, 그러니까 치킨이라기보다는 닭가슴살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토마토 자체에 약간의 짠맛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전 이걸 사용했는데, 꼭 이걸 사용하실 필요는 없이 뭐 바나나 넣으셔도 되고, 다른 채소 아니면 다른 과일 그냥 좋아하는 거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홍삼 진액, 그 다음에 와인 식초를 먼저 잘 섞어주세요. 오일을 넣고 섞으면 잘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잘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후추도 넣어주세요. 올리브유까지 넣고 잘 섞어줍니다.